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데요. 이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1면은요. 도이모이의 오늘, 북의 내일 될까? 이런 그 헤드라인을 실었는데 도이모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쇄신이란 뜻이고요. 80년대 베트남이 국제사회로 나오면서 개혁개방,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보여준 이런 성공 모델을 북한이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을 하니까 그런 성공 모델을 좀 배워올 수 있느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경환 변호사님.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이 기대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경제 발전은 있을 텐데, 확실하게 있을 텐데. 네. 근데 과연 개혁 개방이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개혁 개방이 되게 되면 자신의 어떤 민주적 정당성, 그 통치권에 대한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할 텐데, 네. 이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제 발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뭐 전체적인 민주화하고도 같이 오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어떻게 막으면서 경제 발전만 이루어 갈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모순점이 발생될 텐데 그 모순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과연 이 3대 세습 체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나중에 항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 6면은요. 트럼프가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는 상당히 뭐 핀치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을 하는 거죠. 혹시 예. 최근에 이제 연방 셧다운까지 거치고 있으면서 북미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당인 공화당에서조차도 반발을 하고 있고 예. 뭐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 일색이기 때문에 본인 트위터로 거의 1인 미디어처럼 활동하고 있는 네. 대통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에 사실은 줘서는 안 될 것을 그러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의 동결 정도 북한을 사실상 핵보복으로 인정을 하면서까지도 무리한 어떤 합의를 할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논지이긴 한데 그러나 이런 논지에서 꼭 빼먹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는 우리 비판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업가라는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본인이 손해보는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네.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의미가 아니라 그런 네. 캐릭터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 너무 저렇게 정치적인 걱정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도 옳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관련한 기사를 하나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6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육로를 이용해서 베트남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가면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윤 위원님은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십니까? 글쎄, 뭐 세부적인 이동 경로나 또는 도착 이후의 동선, 뭐 의전 문제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베트남이 후보 지역이 됐던 여러 요인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용기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예, 거리. 오갈 수 있는 거리라는 점 때문 아니겠어요? 네. 안전과 효율성을 따지면 예. 굳이 육로를 활용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 중국이 또 어느 정도로 북한에게 코치를 하고 자문을 하고 개입을 할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는 직전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직접 만났고요. 그리고 네. 중국의 의견을 들었고 그게 긴급 뉴스로 떴지 않습니까? 네. 이번도 27일 직전에 중국을 만약에 날아간다면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25일부터 네. 베트남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미리 방문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아마 다음 주 초반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중국을 그 네. 길이에 그러나 깜짝 공개하면서
방문을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육로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요. 그 중국의 광저우에 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김창선 부장이 중국 광저우를 들른 후에 베트남을 갔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광저우가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많이 개발됐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이 개발된 곳이잖아요. 광저우 들른 다음에 육로로 다시 베트남 가는 건 그런 가능성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양지열 변호사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경로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아무도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저우를 김창선 부장이 방문한 것이 또 광저우 또한 중국의 개혁 개방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발원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선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8일 남은 기간 동안에 공식적인 발표들이 이어지면 네.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취재 기자도 북한 관련 기사는 소스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카더라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새로운 세상. 오늘은 또 어떤 사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지 박진아 앵커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컷 보시고 저희는 다른 주제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택시 행렬입니다. 택시들이 공원 주차장에 꽉 차 있는데요. 주변 거리에도 택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면서 새로운 미터기로 교체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건데요. 이 교체 작업은 어제부터 시작해 이달 말인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엔 미처 미터기를 교체받지 못한 택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택시 이용할 때 요금 혼란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졸업 선물입니다. 하얀 조각상을 든 손이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과 꼭 닮은 조각상입니다. 서울 한 맹학교에서 사진 앨범 대신 주는 졸업 선물이라는데요. 한 3D 프린팅 업체 설계사가 사진보단 만질 수 있는 조각상이 앞을 볼 수 없는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졸업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이 담긴 조각상을 만져보며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졸업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북한 스마트폰입니다. 이는 북한에서 방영한 어느 영상의 일부입니다. 한 남성이 한 손엔 버스 윗부분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요.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평양의 능라인민유원지라는 곳을 지나자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환호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고 있다는데 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 추측됩니다. 언젠간 북한 사람과 스마트폰으로 연락 주고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일본 개봉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극장 앞입니다. 건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어 보입니다. 지난 16일 영화 박열을 보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인데요. 영화 박열은 독립운동가 박열과 아내 가네코 후미코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한국 독립운동가에 관한 영화를 정식으로 개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극우 세력이 영화관 밖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이날 영화 박열의 상영 좌석은 매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양한 소식들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동아일보 12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그러면 그거를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보면 된다. 이런 그 새로운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음란 사이트 자주 가게 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지인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내주면 클릭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회 접속까지 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임 의원님? 글쎄요. 저는 뭐 이게 HTTPS라는 이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차단이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뉴스가 함께 떴어요. 예. 하나는 일부 남성들이
해화동이었나요? 모여서 시위를 한번 했죠. 예. 예. 볼 수 있는 권리를 왜 막느냐라고 시위를 했다는 게 우리 사회 다양성이 상당한 지경까지 왔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관점의 네. 변화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소수자,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나 보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걸 꼭 연결시킬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음란 사이트 차단이라는 게 마치 정부가 이것도 또 하나의 어찌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 기술의 문제는 네. 결국 이렇게 우회 접속법이라는 것처럼 그 맹점을 찾아내고 빠져나가는 방법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어찌 보면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일이지 정부가 정책으로 규제로 이걸 접근을 하다 보면 계속 정부는 구멍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사태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원재 가면 두더지 잡기 있는 거 그거랑 비슷하겠죠. 하나 때리면 다른 쪽에서 나오고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소식은 서울 14면에서 다룬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클럽 일대에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풍문들이 많았는데 최근 버닝썬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실이 일부 정말 현재 존재하는 일로 드러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남에서는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니까. 배 의원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이거야말로 좀 더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 클럽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클럽 가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못 가니까요. 예. 예,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네. 뭐 가볼 수도 없는 곳이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곳이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게 되는 곳인데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빙산의 일각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드러났다는 것은 진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을 비롯해서 사법당국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좀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나서 뭐 클럽들이 이렇게 또 오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하게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테니까 이번 기회가 좋은 오히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은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의 신면 기사인데요. 변호사 시험을 자격 시험화해라.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격 시험화하라는 거는 일정 자격만 넘으면 다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된다. 지금 합격률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 변호사님. 예,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뭐 어쨌든 이 원래 로스쿨이 도입된 제도 취지 자체가 네. 난 과거의 사법시험 고시낭인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 네. 모든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다 몰려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던 거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가 어느 정도 기한바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는 뭐 변시낭인이라고 해서 변호사 시험에 실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아주 어려워져 가지고 실제로는 과거 고시낭인과 다를 바 없이 변시낭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근데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저는 일률적으로 예. 뭐 90% 이상 합격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다 로스쿨을 나왔으니 상당한 수를 네. 아주 많은 수를 무조건 합격시켜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사들은 아주 강한 뭐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마 그 실제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격이 검증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률을 무조건 높인다? 저는 이건 반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호사님은 자격 시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강하신 건가요?
예, 뭐 자격시험 제도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실력을 갖추지 않은 자격시험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들어봐야 되니까 양지열 변호사님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자격화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 시장이라고 하는 우리 법조 시장의 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규모라는 게 사실은 다른 시장과는 달리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본 다양한 아침 소식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이 도움이 됐으면 그 어느 보람보다 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